2018년도에 제가 외국을 갔다 왔는데 집 문을 열자마자 바로 다시 나왔습니다. 집이 얼마나 뜨거운지 그때 폭염은 아직 잊지를 못하는데, 최근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집계된 온열 질환 환자 수가 작년 같은 기간에 2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만큼 폭염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의학박사 서재걸입니다. 저 야구 굉장히 좋아하는데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폭염에 홈런이 많이 나온다. 사실입니다. 기온이 올라갈수록 홈런과 장타가 많아지는 현상은 과학적으로도 설명이 가능한데요. 일리노이 대학의 물리학과 명예교수인 앨런 네이선은 같은 조건의 타구라도 기온이 섭씨 5도가량 높은 곳에서는 1m 정도 더 멀리 날아가게 된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기온이 상승하면 공기 입자가 팽창하면서 야구 공을 둘러싼 공기 밀도가 좀 낮아지기 때문이거든요. 이처럼 폭염은 장타자들에게 오히려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이죠. 그리고 폭염으로 인해서 룰을 바꾼 스포츠도 있습니다. 바로 골프인데요. 1964년에 컨그레셔널 골프장에서 US 오픈 대회가 열렸습니다. 당시까지만 해도 대회는 토요일에 3, 4라운드가 몰아서 치러졌습니다. 그날 온도가 섭씨 42도, 습도는 90%를 기록했는데요. 이 대회에 참가한 켄 벤투리 선수가 폭염에 탈진과 탈수 증상을 보였고 의사도 치명적일 수 있다면서 경기 포기를 권했거든요. 근데 벤투리 선수가 버텼고 기적적으로 역전 우승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었던 사투였죠. US 오픈 골프는 이듬해부터는 토요일에 3번째 라운드, 일요일에 마지막 4번째 라운드 경기를 나눠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폭염이 스포츠에 영향을 미치듯이 우리 건강 또한 영향을 주는데요.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질병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기상청에서는 5월에서 9월 사이에 33도씨 이상의 체감 온도가 2일 이상 지속될 경우는 폭염주의보를, 35도씨 이상의 체감 온도가 2일 이상 지속되면 폭염경보를 발령합니다. 이처럼 무더운 때는 다양한 질환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중에 온열 질환의 종류로는 가장 많이 열사병을 떠올리고 있고요. 그 외에는 열탈진, 열경련, 열실신, 열부종 등이 있습니다. 우선 열사병은 더위에 견디다 못해서 체온 조절 중추가 망가지는 질환입니다. 그러니까 에어컨이 고장나 버린 거예요. 장기별로 온도를 다 조절이 되어 있는데 그게 다 없어져 버렸으니까 장기 손상, 기능 장애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고 생명을 위협받을 수도 있는 가장 위험한 온열 질환입니다. 반면에 열탈진은 탈진하면 생각나는 거, 수분 배출이죠. 그러니까 과도한 땀 배출로 수분과 염분이 부족한 상태를 말합니다. 열사병이 발생하면 체온이 40도를 초과하지만 열탈진 시에는 40도 이하에 머물게 됩니다. 또한 열사병이 발생하면 의식을 잃을 수 있지만 열탈진일 때는 의식이 유지되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열경련은 수분과 염분이 과도하게 빠져나가면서 근육의 경련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더운 환경에서 일하거나 운동할 때 발생하기가 쉽죠. 종아리, 허벅지, 어깨 등에 경련이 일어난다면 시원한 곳에서 물을 마시고 경련이 일어나는 부위를 마사지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경련이 1시간 이상 지속된다면 꼭 응급실을 방문해야 합니다. 열실신은 뇌로 가는 혈액량이 부족해서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우리가 누워야 뇌로 혈액이 갈 거니까 일단은 실신하게 되고 또 거기에도 도착을 너무 안 하면 실신을 하고 의식을 잃게 되는 거죠. 열부종은 더운 날씨에 오래 서 있거나 앉아 있을 때 몸이 붓는 현상입니다. 순환이 잘 안 된다는 뜻이겠죠. 혈액 내 수분이 혈관 밖으로 이동하면서 손, 발, 발목 등에 붓는 부종이 나타납니다. 부종이 발생한 부위를 심장보다 높이 두고 누워 휴식을 취하면 증상이 개선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온열 질환들은 고혈압, 당뇨, 또 콩팥 질환 환자들에게는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고혈압 약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들은 폭염에 열실신하기가 쉽습니다. 특히 고혈압 약과 전립선 비대증 약물을 같이 복용하는 경우는 이로 인해서 혈관이 더욱더 확장돼서 퇴위성 저혈압이 유발될 위험이 높습니다. 혈관이 너무 확장되면 혈액이 또 흐르지를 않습니다. 적당한 혈압이 있어야 되는 거죠. 당뇨병 환자가 여름철 땀으로 인해서 탈수가 되면 혈당이 비율적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끈적해지니까. 그럼 이 혈액이 끈적해져서 혈관이 쉽게 막히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심할 경우는 심뇌혈관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여름철은 또
또 만성 콩팥병을 앓는 이들에게는 괴로운 계절입니다. 실제 국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여름철 28.8도를 기준으로 기온이 1도 상승할 때 콩팥 기능 악화로 병원에 입원하는 환자가 23.3% 증가했습니다. 여름철 콩팥 건강을 좌우하는 요소는 체내 수분과 전해질, 특히 칼륨인데요. 그중에서도 수분은 체내 적정량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량의 땀을 흘려서 탈수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콩팥으로 가는 혈류가 감소하게 돼 있는데, 이 경우 콩팥 기능이 떨어져 있는 만성 콩팥병 환자들은 콩팥 기능이 더 떨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급격하게 악화될 수 있습니다. 반면 투석 치료를 받는 만성 콩팥병 환자들이 무더위와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수분 섭취를 너무 늘리게 되면 전신 부종이나 폐 부종 등 발생할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 수분이 갈 데가 없습니다. 콩팥 기능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온열 질환을 예방하는 기본적인 방법은 햇볕을 차단하고 시원한 곳에 머물면서 물을 자주 마시는 겁니다. 우리가 여름철에 어디 다닐 때 수분 손실을 많이 겪을 수 있는데, 그때 내 손에 생수를 갖고 다니는 거, 이거 꼭 해야 됩니다. 이렇게 좋은 생수가 있는데도 수분을 섭취하지 않고 있다면 정말 질병이 생수값보다 훨씬 많이 들겠죠. 더운 환경에서는 운동이나 신체 활동 강도를 낮추고, 어지럽거나 메스꺼울 때는 뇌나 심장 쪽으로나 피가 가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야 되고 바로 휴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도 증상이 사라지지 않거나 심해진다면 즉시 의료기관으로 이동해야 됩니다. 여름이 오면 걱정해야 되는 질병에 대표적으로 대상포진이 있습니다. 대상포진은 면역력이 떨어진 우리 몸을 공격합니다. 어릴 때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수두 증상을 한번 보이고, 그 바이러스가 신경절로 이동해서 잠복 상태로 있다가 면역력 감소와 함께 피부에 띠 모양의 포진, 대상포진을 일으킵니다. 특히 7월에서 9월 사이에 대상포진 진료 환자가 가장 많다는 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분석인데요. 그 대상포진이 주로 걸리는 연령대도 교과서에는 50세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50세보다 훨씬 전에 대상포진 많이 옵니다. 그만큼 면역력이 떨어지는 젊은 층들도 많아졌다는 얘기죠. 대상포진에 걸리면 보통 가렵다, 또 통증을 동반한 수포성 발진이 생깁니다. 수십 개의 바늘로 찌르는 듯하거나 번개가 내리친 것 같은 심한 통증을 동반합니다. 이유는 신경절에 이 바이러스가 녹아있기 때문이고, 대상포진이 치료되고 난 뒤에도 가장 큰 병이 뭐냐면 대상포진 후 신경통입니다. 그거는 영원히 앓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 아프거든요. 그래서 대상포진은 빨리 치료할수록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2차 감염이 생기거나 강한 통증이 수개월에서 수년까지 지속되는 대상포진 후 통증 증후군에 시달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상이 처음 발생한 후에 72시간 이내에 치료하는 것이 좋고요. 항바이러스제만 써서 낫지 않습니다. 항바이러스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면역에 도움되는 것들을 같이 동반해야 된다는 걸 꼭 대상포진 환자분들은 기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름철에는 비브리오 폐혈증도 조심해야 됩니다. 2020년 비브리오 폐혈증 확진자 70명 중에 25명이 사망했을 정도로 무서운 병이죠. 덜 익힌 어패류를 굳이 여름에 먹거나 또 상처 부위에 바닷물이 닿아도 감염될 수 있죠. 증상은 역시 발열, 오한, 구토, 설사 등이 있고, 발열 후에는 피부에 붉은 반점이 생기거나 물집이 잡히기도 합니다. 다리에 부종이 생기거나 멍처럼 검보랏빛 얼룩점이 생기는 것도 비브리오 폐혈증의 증상입니다. 만성으로 간 질환자이거나 또 당뇨 환자이거나 알코올 중독자거나 스테로이드나 항암제를 장복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하필 비브리오 폐혈증에 더 취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이 걸리면 치사율이 30에서 50%에 달합니다. 모든 질병의 기본적인 치료는 당뇨, 비만, 고지혈증, 고혈압 등의 이런 질환들을 걸리지 않거나 잘 조절하고 있는 게 바이러스나 세균이 들어와도 덜 상할 수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름철에는 식중독도 조심해야 됩니다. 최근 5년간 식중독 발생 현황을 보면 전체 발생 건수의 58%, 환자 수의 71%가 여름철에 나왔습니다. 가장 위험한 식중독 중 하나가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입니다. 오염된 음식을 먹으면 걸리는 식중독균이죠.
갈아 만든 소고기를 먹었을 때 감염되는 환자가 많습니다. 조리하는 과정에 손을 많이 타는 것들은 문제가 될 수 있고 장출혈성 대장균에 감염이 되면 베로톡신 같은 독성 물질로 인해서 설사, 복통, 혈변 등의 증상이 생기고 전염성도 아주 강합니다. 임신부들은 유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유아 치사율은 10%, 노인 치사율은 50%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식중독 예방법은 간단합니다. 세균은 섭씨 0에서 60도에서 가장 잘 번식하고 있기 때문에 음식은 4도 이하로 저장하고 60도 이상 가열해서 먹어야 됩니다. 음식은 가능한 조리 후에 바로 먹고 상처가 있는 손으로 음식을 조리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뭐 음식은 손맛이다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 손맛 때문에 위험할 수 있는 게 이런 감염병입니다. 자, 더위를 직격탄으로 맞아서 생기는 질병도 있지만 더위를 피하다가 걸리는 병도 있는데 바로 여름철 흔히 듣게 되는 냉방병입니다. 기온차를 많이 느끼는 거에 혈관이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밖에는 너무 더워요. 혈관이 늘어져 있다가 1초 만에 아주 차가운 실내로 들어왔어요. 갑자기 엄청 수축해야 됩니다. 그때 혈관은 혈압을 올릴 수 있고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고 그때 혈전들이 떼어서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냉방병이 단순히 에어컨 바람 좀 있어서 생기는 일시적인 오한 정도로 치부될 수 있으나 급성 질병으로도 올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혈관이 탄력적이지 않은 분들은 주의해야 되는데 바로 연로하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연로하신 분들일수록 온도 차이가 많이 안 날 수 있는 환경에 계셔야 된다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 그만큼 신체 온도는 우리 면역 체계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면서 여름철 냉방병 원인 중 하나로 볼 수 있겠습니다. 에어컨 바람을 오랜 시간 동안 계속 맞게 되고 체온이 떨어진 상태가 유지될 경우에 냉방병에 걸릴 가능성이 더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에어컨은 실내의 습도를 낮추고 건조하게 해버리니까 눈이 건조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특히나 눈물 분비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습도에 관해서는 소형 가습기를 사용하는 것도 좋겠죠. 그리고 체온이 만약에 떨어지고 몸이 차게 되면서 소화불량이 나타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또 장이 움직이지 않아서 배변 습관이 변화가 되고 안 생기던 변비가 생길 수 있고 조그만 변으로 끊어질 수도 있다는 것, 그런 불편함들을 다 겪을 수 있게 됩니다. 또 두려운 건 뭐가 있냐면 두통과 안면신경 마비도 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차가운 데서 오랫동안 자고 있으면 너 입 돌아간다라는 얘기 하죠. 찬 골방에 혼자 오래 있는데 또 술이나 이런 것들을 먹어서 더 몸을 차게 만들어버리면 신경이 마비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더워지게 되면 체온을 낮추려고 심박동수를 늘리게 되고 또한 혈관을 확장시키게 되죠. 이로 인해서 혈액순환이 빨라지고 땀이 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추워지게 되면 혈액량을 줄이고 혈관을 수축해서 혈 나가는 것을 막게 됩니다. 더운 밖에 있다가 갑자기 추운 실내로 들어왔을 때 혈관의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입니다. 이 경우 작게는 혈류 변화로 인한 수족냉증 증상이나 두통부터 크게는 심내혈관 질환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고혈압 환자인 경우는 이런 게 치명적일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되겠고 안면신경 마비의 경우도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서 순간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냉방병으로 인해서 얼마든지 올 수 있으니까 지금 더 주의를 하셔야 되겠고 스트레스를 주지 않게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증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먼저 실내 온도를 외부 온도와 5도 이상 차이 나지 않도록 하고 긴 소매 옷이나 양말 등을 통해서 찬 공기가 직접 몸에 닿지 않도록 합니다. 또한 혈관 수축의 원인이 되는 흡연을 금하고 이뇨작용을 증가시키는 커피나 콜라나 음주도 자제를 해야 됩니다. 수분을 자꾸 빠져나가게 만들어서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혈액순환을 돕는 유산소 운동을 주 3회 30분씩 꾸준히 하는 것도 혈관 탄력을 높여서 혈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름철에는 무조건 면역을 높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더운 날씨로 인해서 체온을 높이면서 지나치게 면역 반응이 일어나서 오히려 염증이 잘 생기고 잘 낫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토피나 종기나 혈관염이나 결막염이나 농가진이나 봉화직염 같은 질병도 재발하거나 증세가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면역의 밸런스를 맞추는 게 좋습니다. 무조건 면역에 좋다는 양파, 대파, 부추, 마늘, 생강 등의 체온을 높여주는 음식은 좋지 않습니다. 인삼이나 홍삼도 무조건적인 거는 좋지 않죠. 그 염증이 심할 때는 오히려 오이나 수박이나 참외나 메밀이나 감자나 보리나 해조류 등의
수분을 잘 보충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음식들을 먹는 게 과도한 염증 반응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폭염 집중 시간대에는 실외 활동을 좀 자제하고 충분한 휴식하고 수분은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폭염 대응 국민행동 요령을 적극 참고해서 폭염으로 인해 건강이 무너지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고,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는지 제가 잘 모르지만 손과 발을 쓰고 계시는지 손가락과 발가락도 쓰고 계시는지를 저는 꼭 여쭙고 싶어요. 그 이유는 마라톤 강국으로 잘 알려진 케냐하고 에티오피아죠. 여기 사람들은 왜 마라톤을 잘하느냐 봤더니 발가락 운동을 잘해서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거죠. 그러니까 손발을 움직이고 있는 게 뼈를 움직이는 거고 근육을 사용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손과 발을 사용하는 어떠한 운동도 루틴으로 꾸준하게 하시면 에너지 효율도 높여서 여름철의 이 무더위도 잘 이겨낼 수 있고 또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야구에서 폭염에 땡땡이 많이 나온다. 무더운 여름철 급격한 체온 변화로 우리 몸의 면역은 균형이 잘 깨지고 쉽게 질병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질병에 대처하는 법, 이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폭염주의보 경보가 떴을 때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충분한 휴식, 수분 섭취를 해준다. 둘째, 실내와 외부의 온도를 5도 이상 차이 나지 않게 유지한다. 셋째, 여름철에는 무조건 면역을 활성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밸런스를 맞추는 것이 더 중요하다.